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 장이 많이 안 좋아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좋은 종목들을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시면 이번 하락장은 좋은 기회일 듯 합니다. 오늘 소식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며 28일 나스닥 지수가 지난 3월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6%나 하락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예산안 협상을 놓고 미 의회에서 갈등이 계속된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켰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워 전일 대비 2.83%나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폭은 지난 3월 18일 이후 최대치입니다. S&P 지수는 지난 5월 12일 이후 최대폭인 2.04%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1.63%나 하락했으며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하락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이 과다하다는 분석에 매수세가 살아났으나 장 막판에 다시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의 불안감이 커진 것은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입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출석 전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 전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던 파월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고 이는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지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국채 금리는 연일 급등하는데 파월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주가는 선반영이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주식에 선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10년물 국채 금리는 1.48%에서 시작했으나 오전 한때 1.567%까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4.44% 하락했고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3.6%, 아마존은 마이너스 2.6%, 애플은 마이너스 2.38% 등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정유주들이 조금 버텼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중단기 포트폴리오에 있는 쉐브론하고 엑슨모빌을 어제 매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조정 없이 보합세를 유지해왔던 미국 증시가 9월 폭락 징크스에 빠지는 거 아니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폭락이 아니라는 애널리스트들은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을 하락시키는 큰 원인은 아니다 라며 과거에도 이러다가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린 영상을 보면 금리 인상 시 초반에는 많이 하락했지만 결국 나스닥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이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듯 합니다. 첫 번째로 인플레 장기화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 두 번째 미 의회 부채 한도 협상 지연, 세 번째 중국 경기 부진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는 예상보다 장기화 우려가 높습니다. 제롬 파월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미국 시장의 임대료 가격 상승, 공급의 병목 현상 여파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2분기 이후 과거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 애널리스트들은 분석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의회 증언을 통해 10월 18일까지 의회 부채 한도 사항이 합의되지 않으면 미 정부의 디폴트가 발생한다면서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공화당은 부채 한도 사용 및 대규모 부양책에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과 협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지출 규모 축소 및 민주당 단독의 예상 조정 절차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해 주가가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전력난에 따라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 부진 압력이 높아지며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성장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9월 27일 세계은행도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실적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점에서 변동성은 높을 것이나 급락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이벤트 완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금리 상승으로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큰 조정이 와서 저는 보유한 현금 일부를 매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로 뒤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와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전부 쓰지 않은 이유는 저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정 기준 하락하면 기계적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각자의 기준에 맞춰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어제 첫 번째로 매수한 종목은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입니다. 먼저 어도비의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이 저렇게 쉬지 않고 떨어진 적은 최근 코로나 때 이후 처음인 듯합니다. 물론 어도비가 그만큼 급등하면서 오르긴 했지만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너무 주가만 떨어진 듯합니다. 일단 저는 어제 590달러 부근에서 첫 번째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578달러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한 번에 다 매수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어도비가 무슨 회사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비는 포토샵이나 아크로벳 리더, 디지털 콘텐츠 편집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회사입니다. 어도비의 매출 분야는 기존에 잘하고 있던 디지털 미디어 분야, 즉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PDF 같이 문서 관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매출이 70%를 차지하고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나타난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가 25% 정도 차지합니다. 이 디지털 익스피어리언스는 고객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즉, 개인이 아닌 기업들을 위한 고객 관리 솔루션입니다. 현재 어도비의 매출은 대부분 구독 매출로 발생합니다. 이 구독 매출은 확정된 안정적인 수익과 추가적인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즘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탄탄한 고객층과 다른 회사들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도비의 주가가 쉬지 않고 하락했을까요? 먼저 3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매출은 22% 늘은 39억 4천만 달러고 주당 순이익은 21%가 증가된 3.1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2.5%나 증가하며 4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어닝 차트를 보면 매년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는데 하락했다는 것은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회사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니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것이죠. 일단 어도비의 4분기 가이던스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40억 7천만 달러, EPS 3.18달러로 제시됐는데 이는 가이던스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회복으로 출장이 다시 늘고 기업들도 직원 고용을 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분기 가이던스를 소폭 낮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도비의 매출 70% 이상을 차지하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ARR, 즉 구독 매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관련하여 6월에서 7월 외부 활동 증가 영향으로 어도비 제품 사용이 조금 줄었다는 게 어도비 측의 설명입니다. 그래도 구독 매출 감소가 아닌 증가율이 감소이니 그리 큰 악재는 아닌 듯합니다. 어도비는 워낙 독보적인 기업이라 다른 대체 제품이 없기 때문이죠. 4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아도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어도비를 매수할 시기라면서 타겟 주가를 올리고 매수하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에서도 실적 가이던스를 낮춘 어도비를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디오 편집 클라우드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클라우드 기반 비디오 협업 플랫폼 프레임.io를 인수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대한 어도비 플랫폼을 바탕으로 더 확장 가능한 분야로 진출하려고 어도비는 이처럼 M&A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포토샵과 프리미엄도 사용 가능해지면서 공동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메타버스를 대비한 3D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ARR 증가율은 둔화돼도 4분기 ARR 가이던스는 5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해외 애널리스트들 또한 매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분석가인 브라이언 슈워츠는 이번 3분기 어도비의 실적을 혼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섞여 있다는 점인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으나 구독 매출 증가율은 둔화됐기 때문에 혼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이 분석가는 어도비는 앞으로 좋아질 점이 더 많다며 아웃퍼폼 의견을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대신 목표 주가를 600에서 680달러로 상향시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악재들은 일시적인 문제로 본다고 했습니다. 웰스파고의 분석가인 마이클 투리는 어도비 실적 발표 후 어도비에 대한 비중 확대 또는 매수로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목표 주가를 77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객들한테 보낸 메모에서 어도비는 소프트웨어의 왕관 보석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 제품 중 가장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테는 무조건 필요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도비를 모든 대형 기술주 포트폴리오에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핵심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초록선은 어도비의 121선입니다. 저는 차트를 볼 때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과 단기간 매수 매도 방향을 볼 때 참고만 할 뿐, 투자 기준은 지금 주가가 미래에 분석한 가치보다 싸면 매수합니다. 지금까지 어도비의 주가를 보면 121선 아래로 내려가면 대부분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121선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매수한 이유는 유례없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거의 121선에 터치했기 때문에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전부터 매수하고 싶었던 기업이나 박스권일 때 매수를 놓치고 지금 매수 타이밍이 좋은 뜻에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어도비는 박스권에 있다 상승하는 유형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보시면 빨간 선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다 상승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기간은 엄청 짧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을 때 미리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매수한 종목은 XLV로 헬스케어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12%이며 배당은 1.4%로 분기 배당입니다. 1998년 12월에 상장됐으며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운영하는 ETF입니다. XLV와 비교되는 ETF는 뱅가드가 운영하는 VHT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1등 ETF를 사는 게 더 좋을 듯해 XLV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XLV가 조금 더 높고 보유 종목 수가 XLV는 60개 정도 되지만 VHT는 4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XLV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종목보다는 우량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XLV의 보유 종목을 보면 대부분 아는 기업들입니다.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화이자, 머크, 메드트로닉, 에브비 등이 있습니다. 아주 우량한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보시다시피 2027년에는 2020년 대비 230% 정도 증가할 것이며 당연히 이러한 혜택은 XLV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미국 IT 헬스케어 시장도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이고 누구나 알듯이 이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문제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헬스케어 기업들의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XLV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스케어 ETF가 너무 쉬지 않고 올라가서 주을 타이밍이 오면 매수를 시작해야 했는데 이번에 마침 121선을 터치하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듯해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121선을 터치하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는 듯합니다. 어쨌든 저는 장기로 보고 들어간 종목이므로 앞으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주기적으로 매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 후에 3.5%가량 떨어진 걸 보니 실적이 뭔가 안 좋게 나온 듯합니다. 과연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 정리해야 될지 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마이크론 회계년도 21년 4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측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영업 현금 흐름도 38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일 분기 대비 22억 7천만 달러에 비해 70%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떨어졌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성이 둔화된 것입니다. 마이크론에서 발표한 22년 1분기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매출액 가이던스나 EPS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측치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예측치와 다르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하회한 이유는 IC 칩 공급 부족 때문이며 최근 컨트롤러 공급 부족에 따른 SSD 출하 병목 우려가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마이크론도
여러 가지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인해 제품이 제때 생산이 안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을 정리해야 할지 계속 들고 가야 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안 좋은 실적을 내놓는 것은 PC 시장에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칩 산업은 실적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때 마이크론 CEO는 현재 PC 말고도 다양한 제품에서 마이크론의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매출이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PC 시장 수요는 단기적인 문제로 보이며 몇 달 안에 상황이 역정될 것이다. 이번 4분기 이후 내년부터는 매출이 다시 급등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및 산업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도 같이 말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7% 가까이 하락했지만 다시 3.5% 가까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PC 수요 둔화라는 복병에 잡혀 22년 1분기 가이던스가 하락했지만 아직 실제로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의 매출 예측치는 2022년까지 계속 높게 잡혀 있습니다. 또한 21명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주가는 108달러로 지금보다 50%가량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21명 중 16명이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진출한 이 메모리칩 시장은 호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2023년까지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많은 분석 자료에서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고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칩 시장도 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자금 운용도 안정돼서 배당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는 73불에 들고 있지만 계속 보유할 예정입니다. 아직 추매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65불쯤 오면 추매를 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 CEO도 이번 22년 1분기는 단기적인 악재라 했으며 반도체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시 예전의 실적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미국 기업 몰아주기 등 마이크론에 좀 더 힘이 갈 수 있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음 분기 실적도 계속된 가이던스가 하향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악재가 아닌 장기적인 악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하셨던 프로테라 워런트 관련 소식과 전기버스 계약 소식이 있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떨어진 것에 비해 성장주 치고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10불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먼저 워런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테라 공식 IR 사이트에 공지됐으며 무슨 내용인지 바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까지만 프로테라의 워런트 상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던 ACTCW가 워런트 주식이었죠. 그 이후에는 워런트 한 주당 0.1달러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이 워런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사비용 11.5달러를 주고 한 주로 교환, 두 번째는 행사비용 없이 일정 비율을 일반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상환 발표일로부터 10거래일간 평균 가격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평균 주가에 따른 전환 비율은 8K 파일링에 제시된 비율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최대 0.361을 넘지 않는다고 하며 레딧에서 분석하기는 0.26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듯합니다. 만약 0.36으로 결정되면 최소 3개의 워런트가 있어야 1개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에 발표됐으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의 주가 변동을 보고 비율이 결정될 듯합니다. 결국 워런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저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게 더 이득인지 계산해보고 행사를 해야 할 듯합니다. 딱히 주가의 악재는 아닌 듯합니다. 물론 워런트가 일반주로 전환되면 주가 희석이 되지만 이미 워런트는 정해진 개수가 상장되어 있고 오히려 워런트를 상환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이 워런트를 행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은 주가 변동을 참고해서 잘 결정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은 프로테라의 새로운 계약 소식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캐피털 메트로와 26대의 프로테라 전기버스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이 계약에는 5년 동안 최대 126대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은 미국에서 가장 큰 전기버스 인수 계약이라고 합니다. 캐피탈 메트로는 앞으로 400대 이상의 대중교통 차량 전체를
무공해 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126대를 전부 구입하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점점 각 미국 도시에서 프로테라의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독보적인 전기버스 업체이니 앞으로 미국 내 버스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며, 이제 곧 바이든 인프라 법안이 통과하면 이렇게 각 도시 대중교통 업체들이 프로테라와 계약하려는 등 더 많은 호재 뉴스가 나올 듯합니다. 루시드가 이 안 좋은 장에서 장 마감 후에 7%나 상승했는데요. 드디어 루시드가 차량 인도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10월 말부터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루시드 에어에 대한 13,000건 이상의 계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루시드는 애리조나에 있는 AMP1 공장 건설을 완료했으며 루시드 에어 생산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첫 SUV 루시드 그래비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고 합니다. 루시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드디어 해결된 듯합니다. 올해 초부터 고객 인도를 연기했지만 결국 10월에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리스크는 내년 1월에 있을 70%의 물량이 풀리는 락업 해제 일정과 루시드 에어가 출시된 후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중요할 듯합니다. 만약 출시된 이후 좋은 호평을 받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약과 생산이 된다면 내년 락업이 풀려도 큰 하락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루시드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